딸 결혼 자금으로 1억 줬다가 세금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매달 손주 용돈 줬는데 어느 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800만 원. 아니, 내 돈을 내 자식한테 준 게 무슨 죄냐고요? 그 말 너무나 당연하고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지의 가족 여러분. 저는 28년간 시니어분들의 상속 증여 문제를 상담해온 세무사 강민수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 딸 전세금 1억 원을 보내주셨다가 받은 세금 고지서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녀에게 평생 모은 돈을 보낼 때 단 한 푼 세금 안 내고 온전히 자식 손에 쥐어줄 수 있게 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본 영상의 내용이 머리에 콕콕 박히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왜 자식 도와줬다가 세금을 낼까요? 내 돈으로 내 자식 도와준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돈이 움직인 모양새입니다. 이제 AI가 여러분의 통장을 감시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찾아내면 월급 외에 10% 포상금까지 받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송금까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고 가족끼리 주고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송금은 100%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첫째,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일마다 100만 원씩 보내면 국세청 컴퓨터가 반복적 증여라고 판정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최형식 어르신이 손자에게 2년간 매달 170만 원씩 보내셨는데 누적 4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800만 원이나 내셨습니다. 둘째, 송금 후 바로 큰 지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금을 보내고 바로 다음 날 차를 구매하면 국세청이 용도가 정해진 증여라고 판정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미영 씨는 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고 딸이 차량을 구매했다가 증여세를 부과받으셨습니다. 셋째, 소득보다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연봉 2,600만 원인데 결혼식 비용이 4천만 원 나오면 국세청이 어디서 돈이 났냐고 부모 계좌를 추적합니다. 자녀가 쓴 돈이 부모에게서 나온 흔적만 있으면 그게 증여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넷째, 미성년자 통장에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대학 가서 쓰라고 손주 초등학생 통장에 모아준다고 하시는데 이건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 증여로 판단돼서 세금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ATM 입금 기록, 송금자, 심지어 입금 장소까지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예시 중에 하나라도 우리 집 얘기 같다 싶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국세청도 못 건드리는 송금법 5가지. 이제부터는 국세청이 건드리지 못하게 돈 보내는 진짜 실전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은행 가서 창구에 앉는 것보다 이게 더 쉽고 더 확실합니다. 첫째, 돈 보낼 땐 송금 메모를 꼭 쓰세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송금하실 때 한 줄 쓰는 칸 보이시죠? 그게 이체 메모입니다. 그걸 비워두시거나 용돈 하트 우리 딸 사랑해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쓰세요. 2024년 5월 생활비 보조라고 쓰시거나 병원 진료비 50만 원 지원이라고 쓰시거나 자취방 월세 6월분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언제 무엇을 위한 돈인지 정확히 적으면 세무서도 생활비였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은행 창구에서 보내실 땐 직원에게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어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둘째, 한꺼번에 큰 돈을 보내지 마세요. 결혼 앞둔 자식에게 전세금이 급하다 해서 1억을 한 번에 보냈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고액 증여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턱하니 부과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딸이 전세금이 필요하다면 올해는 5천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내년에는 나머지 5천만 원을 월세 보조로 보내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보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보내야 한다면 빌려준 걸로 서류를 남겨두면 해결됩니다. 셋째, 그럴 땐 차용증을 써두세요. 차용증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이 돈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다라고 보여주는 종이입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돈 돌려받아야 되냐고 물으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꼭 돌려받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겉모양을 대출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차용증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A4 종이에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보낸 날짜, 금액, 이유, 갚는 계획을 꼭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세요. 차용증 2024년 5월 10일 나는 우리 딸 아무개에게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금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무개는 2026년부터 매월 50만 원씩 상환합니다. 빌려준 사람 아무개 서명, 빌린 사람 아무개 서명, 그리고 서명은 도장보다 직접 쓴 글씨가 더 좋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됩니다. 부부라면 두 분 합쳐 4억 3,400만 원까지도 이자 없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세 가지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간단하고 현실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증거 남기는 법, 국세청을 이기는 무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돈은 생활비로 보냈다. 차용증도 썼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조사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정말 생활비였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어머님, 아버님께 그때 그냥 줬다니까요. 우리 딸한테요 하면요. 그 말로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증거 자료예요. 돈을 보냈다면 그게 왜 누구에게 어떻게 보낸 건지 눈에 보이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핸드폰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해요. 첫 번째, 통장 이체 내역. 가장 기본입니다. 송금 내역은 은행 앱이나 통장 정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메모 내용이에요. 자취방, 월세, 보조, 병원 진료비 지원, 5월분 이런 메모가 써 있으면 국세청에서도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출한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5월 3일에 120만 원 등록금을 납부했고 어머니가 5월 2일에 대학 등록금으로 120만 원을 송금했다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도 증거가 됩니다. 카톡이요? 그게 증거가 되냐고 물으시는데 네, 요즘은 카톡이 법원에서도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딸 생활비 힘들다 했지? 100만 원 보냈다. 병원비 보탰어. 엄마 고마워, 진료비랑 약값에 쓸게. 이게 있으면 이건 병원비로 쓴 돈이다라는 간접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철 어르신은 손자 유학 보내며 8천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차용증 원본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손자와의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생활비랑 학비 합쳐서 8천 보낸다. 2026년부터 조금씩 갚아라. 덕분에 세무조사를 통과해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세 번째, 계약서. 영수증, 문자 다 보관하세요. 딸이 월세 산다면 월세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병원비 보냈다면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대학 등록금이면 납입 확인서를 보관하시고 전화 문자로 나눈 이야기까지 캡처해 두면 더 좋습니다. 모아두는 장소는 상관없어요. 종이 서류는 한 곳에 봉투에 넣어두시고 휴대폰 캡처는 사진 앨범에 세금자료 폴더를 따로 만들어 두세요. 보관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에이, 이거 1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국세청은 5년 심지어 10년 전 것도 들여다봅니다.
어르신들 가끔 이런 말 하시죠. 우리 때는 집도 현금으로 샀어. 영수증 같은 거 없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기록은 남기고 정리하고 모아두는 사람이 이깁니다.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주는 건 자유지만 받는 걸 증명 못하면 세금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잘하면 국세청이 와도 커피 한 잔 드리고 웃으며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빌려준 돈. 진짜 갚아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은 차용증도 쓰셨고 카톡과 영수증으로 증거도 잘 챙기셨죠? 그럼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가 빌려준 그 돈 진짜 갚아야 하나? 아니, 우리 애는 백수인데 월 50만 원도 빠듯해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갚는 척만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갚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국세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액 상환이 아니라 원금 일부라도 상환한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보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67세 강정희 어르신은 창업을 준비 중인 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상환 계획대로 50만 원씩 잘 들어왔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죠. 며느리 눈치도 보여서 돈 갚아 소리도 못하겠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희 어르신은 아주 영리하게 대처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송금해라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매달 5만 원씩 보냈습니다. 세 번째, 송금 메모에 꼭 이렇게 썼습니다. 2024년 5월 원금 일부 상환. 그리고 네 번째, 기존에 썼던 차용증에 상환 계획 변경이라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 2024년 4월 1일 사업 부진으로 인해 기존 상환 계획을 변경합니다. 향후 1년간은 매월 5만 원씩 상환하고 2025년 4월부터는 원래대로 월 50만 원씩 상환합니다. 빌린 사람 아무개 서명, 빌려준 사람 아무개 서명. 결과는요. 1년 후 세무조사가 나왔지만 국세청 직원이 자료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왜냐고요? 돈을 빌려줬고 일부라도 갚고 있고 계획도 합리적이고 증거도 착착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준비를 참 잘하셨네요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하네요. 포인트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빌려줬다면 갚는 척이라도 하자. 금액은 적어도 괜찮다. 단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 꼭 남기기, 상황이 바뀌면 상환 계획 변경 문서 써두기. 차용증과 함께 두면 금상첨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걸 안 갚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건 송금 한 줄 메모 하나로, 종이 한 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가장 안전한 방법, 그냥 직접 내주기. 지금까지는 돈을 줄 땐 메모를 잘 써라,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줘라, 빌려줬다면 조금씩이라도 갚는 척을 해라, 이런 얘기들 드렸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귀찮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그냥 대신 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식이나 손주 통장으로 보내지 말고 그 돈을 직접 필요한 곳에 납부해 버리면 국세청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돈이 증여인지 아닌지 국세청이 따질 수 있는 건 그 돈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자금일 때만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등록금 낼 땐 학교에 바로 내주세요. 인천에 사는 이수진 어르신이 딸 대학 등록금 1,200만 원을 걱정하셨습니다. 처음엔 딸 통장으로 보내려다가 영상 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딸이 다니는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카드로 본인 명의에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이거 딸한테 증여한 거 맞죠? 물어왔지만 등록금 납부 영수증 딱 보여주니 아, 예,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월세 보조는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주세요. 딸이 자취를 시작했어요. 월세가 45만 원입니다. 보통은 딸 통장에 넣어주고 이걸로 월세 내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동산 계약서 상해 임대인 계좌번호를 받아서 직접 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세요. 메모엔 꼭 2024년 6월 자녀 자취방 월세 대납 이렇게 써주세요. 이러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아이고 자식 월세 대신 내주신 거네요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병원비는 병원에 바로 내주세요. 아들 무릎 수술 입원비가 300만 원 나왔어요.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냥 내 통장으로 넣을게 하신다고요? 잠깐만요. 병원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가상계좌나 QR코드 혹은 병원 데스크에서 카드 결제 이런 방식으로 바로 결제하면 국세청은 이건 보호자가 대신 낸 의료비로 간주합니다. 게다가 카드 영수증이나 진료비 명세서를 출력하면 생활비로 100% 인정됩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직접 납부가 최고입니다. 등록금은 학교에 직접 납부하세요. 월세는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세요. 병원비는 병원에 직접 결제하세요. 이런 건 증여가 아니라 부양과 생활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직접 납부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세요. 종이로 주면, 파일에 문자로 주면 핸드폰 캡처해서 세금 자료 폴더에 모아두세요.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방패처럼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6번째 이야기 실제 사례로 보는 실수와 해결책.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었던 실수 사례 3가지를 현실감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혹시 나도 비슷한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손주가 힘들다며 1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송금 메모에는 사랑의 용돈이라고 적으셨죠. 그런데 이 반복된 송금은 국세청의 컴퓨터에 고액 증여로 인식됐고 결국 증여세 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냥 용돈 준 건데 왜 그러냐며 당황하셨지만 이미 고지서는 날아온 뒤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 어르신입니다. 아들 창업을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지만 그 뒤로 아들이 2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이건 갚을 생각이 없는 돈 사실상 준 돈 아니냐며 2,200만 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아들이 매달 1만 원씩이라도 보내고 송금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만 적었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딸 전세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아들 통장으로 8천만 원을 한 번에 송금한 분입니다. 딸은 바로 그 돈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물게 되며 실제로 약 1,7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만약 이 돈을 올해 4천 내년에 4천으로 나눠 보내고 나머지를 차용증을 작성해 빌려준 형태로 정리했더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아이고 나도 그런 실수한 적 있는데 싶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며 대비하고 계신 것 자체가 세금 무장 완료 단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하나, 세금은 전쟁이 아닙니다. 준비 안 한 사람만 지는 놀이일 뿐입니다. 7번째 이야기, 놓치기 쉬운 배우자 증여의 비밀.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배우자 증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시는데요. 실제로는 자녀나 손주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 손주 혹은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잘하면서도 정작 가장 유리한 대상인 배우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세법상 배우자에게는 무려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인 5천만 원의 무려 1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박춘배 어르신은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고 그 돈 5억 원을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박 어르신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50년 함께 산 아내에게 관리 편하게 하라고 보낸 돈입니다. 실제로 이 돈은 가족 생활 자금과 운영비로 쓰이고 있었고 6억 원 비과세 한도 안에 충분히 포함되는 범위였기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배우자에게 증여를 잘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가 미리 증여받아 소유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8번째 이야기, 황금 원칙 총정리와 마무리. 자,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신 어르신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금 피하는 황금 원칙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돈 줄 땐 이체, 메모, 필수 등록금,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를 정확히 써주세요. 큰 돈은 나눠서 보내세요. 한 번에 1억은 안 됩니다.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쪼개서 보내세요. 차용증 작성 후 최소한 일부라도 갚으세요. 월 5만 원도 괜찮습니다. 메모는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써주세요. 직접 납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병원비, 등록금, 월세는 해당 기관에 직접 결제하세요. 증거는 무조건 5년 이상 보관하세요. 통장 내역, 카톡, 계약서, 영수증, 문자까지 모두 보관하세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신고 표기를 다 챙기셔야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하면 진짜 세금 맞습니다. 첫째, 돈 보내고 메모 안 남기기. 무슨 돈인지 모르면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둘째, 큰 돈을 한꺼번에 통장 이체하기. 1억 송금은 바로 레이더에 걸립니다. 셋째, 차용증만 쓰고 한 푼도 안 갚기. 이건 빌린 척 준 돈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병원비 등록금을 자녀 통장으로 보내기. 그 돈은 자녀의 소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거를 안 모아두고 그냥 잊어버리기. 말로는 도와준 거다 해도 증거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진짜 많이 하신 질문들도 답변 드릴게요. 딸에게 준 돈인데 사위가 같이 썼어요. 이것도 증여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부는 돈을 함께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딸 명의로 보낸 돈이 사위에게 쓰이면 간접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등록금이나 월세처럼 목적 지정 후 직접 납부가 안전합니다. 차용증 쓴 돈 꼭 매달 갚아야 하나요? 꼭은 아니지만 갚는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한 달에 1만 원이라도 보내고 이체 메모만 잘 남기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증여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홈택스에서 10년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도움자료 조회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나한테 3억 줬는데 신고 안 했어요. 괜찮나요? 배우자 간 증여도 3개월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당황하지 마세요. 바로 세무사에게 연락하시고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설명할 건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쩌면 처음엔 아이고 복잡하네, 그냥 자식한테 돈 준 게 뭐 그리 문제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실 겁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준 걸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을 지키는 지혜이고 내 평생 모은 돈이 국가가 아닌 진짜 필요한 사람 손에 제대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죠. 혹시 오늘 영상에서 하나라도 우리 집 얘기 같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네 싶으셨다면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지켜주는 방패 하나 장만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실천하시는 것. 통장 이체, 메모 적기, 차용증 한 장 작성해보기, 홈택스 들어가서 증여, 조회해보기, 생활비 지출은 직접 납부로 바꾸기. 작은 변화 하나가 세금 수천만 원을 막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삶을 더 당당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아들 결혼 앞두고 도움이 됐어요. 우리 집 얘기 같아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런 내용은 처음 알았네요. 그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지금 혼자 불안해하고 있는 또 다른 어르신에게 등불처럼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면서 알기 쉽게 설명되었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시니어를 위한 진짜 정보, 진짜 생활의 기술을 전하는 은빛지혜입니다. 좋은 정보는 자녀분에게도 그리고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똑소리 나는 시니어라 인정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당당한 노후 되시길 은빛지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